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명철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본 특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면적인데요. 대한민국은 그다지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면 약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요. 남쪽과 북쪽을 구분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 것이죠. 인구수는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남한 인구만 약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세계 28위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남북한을 합해서 보통 8천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해외에는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연관된 인구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GDP는 세계 1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세계 10위권에 재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1인당 GDP는 3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27위라고 2019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윤명철이거든요. 모든 존재물에게 명칭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요, 큰 한국이면서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public of Korea입니다. 국가 코드가 있는데요. 약칭이죠. KR 또는 KOR,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ROK입니다. Republic of Korea. 사실은 이것은 사우스 코리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세계를 많이 여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질문이 좀 적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즉, 사우스 코리아 or 노스 코리아.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죠.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 사람들은 해외를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저한테 South or North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연히 South Korea죠. 그리고 우리나라죠. South Korea, North Korea 포함한 한민족의 국가가 있는데요. 언제 처음 나라로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이란 이 조그만 나라는 과연 언제 건국했을까? 세계에서는 한국을 신흥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또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첫 국가 시효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따르면 기원전, 즉 BC 24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BC 2333년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최초의 국가가 건국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라든가 역사의 문화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최소한도 BC 20세기경에는 최초의 민족국가가 성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땅, 즉 영토이죠. 영토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위에는 노스 코리아를 합한 한반도가 있습니다. 코리안 페니슐라죠. 그리고 그 위에 만추리아, 만주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 전반기에 이르러서 현재 한반도 지역으로 영토가 축소된 겁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만주와 태양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분석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국호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이죠. 그러면은 국기는 무엇이겠습니까? National Flag이죠. 우리 국기는 태극기라고 발음을 합니다. 태극기는 네모난 틀 안에 가운데 동그란 것을 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하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이란 것은 순수함을 뜻하고 빛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인도의 시성이죠. 유명한 시인인데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동방민족이라고. 그리고 늘 그렇듯이 빛은 동방으로부터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곳에 가장 동쪽에 있는 far east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한반도와 만주 일대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바로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가운데에 동그란 해를 상징하는 태극이 있습니다. 이 태극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사실은 이 태극은 크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원형이고요. 바로 우주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상하로 나눠져 있죠. 파란색은 남쪽에 있고요. 붉은색은 위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중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양론인데요. 파란색은 음을 뜻하고 위에 있는 빨간색은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 즉 음과 양의 기운이 한데에 모여서 돌아가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연속 그리고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태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옷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또는 책 위라든가 이렇게 각종 물건과 사건 등의 상징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구통에 있는 팔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의미가 있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는 근대 국가, 원래 4,000년 전부터 우리 한민족의 국가가 있었지만은 그 각 국가마다 고유의 상징적인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세계가 되고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한국이 근대 국가로 확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태극기를 우리 정식 국기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코리아 말고 이 한국이라는 국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민족이 건국한 나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저족이 세운 나라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인들 또는 한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란 국명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코리아,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명칭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이때 국이란 것은 내셔널을 뜻하거든요. 국가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이란 것인데요. 국가를 의미하는 한이란 단어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유라시아 지역에 있는 특히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의 한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발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면 칸, 간, 그 한, 이게 우리 한국과 똑같은 겁니다. 알타이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한 또는 칸에 가까운 발음을 하면은 먼저 크다는 뜻이 있어요. big, grand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길답니다. 아주 길어요. longs. 그 다음에 넓다, wide. 그 다음에 하나다, one.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다, right죠.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sky, kin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이어는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한이라는 단어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국이란 것은 가장 큰 나라, 가장 넓은 나라, 가장 바른 나라, 그리고 하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이란 말은 비단 우리 한국의 국가 명칭일 뿐만 아니라 신의 이름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서 보듯이 종족 이름에도 붙고요. 나라 이름에도 붙고 또는 어떤 지역의 이름에도 붙고 산이나 강이나 마을이나 왕에도 이 한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하시죠?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과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즉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칸이라고 불렀죠. 사마르칸트 바로 근처에는 부하라 왕국이 있었죠.
그때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부하라칸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하라도 부하라칸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알타이를 사용하는 유라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명이라든가 왕의 명칭에 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과 똑같이 한국, 칸국, 한국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명칭을 가진 나라들이 무려 39개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9개의 칸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투르크 칸국이죠. 그 다음에 아바르 칸국도 있지 않습니까? 킵차쿠 칸국, 차가타이 칸국, 오고타이 칸국, 부하라 칸국, 카잔 칸국, 그리고 크림 칸국. 그 외에도 많은 칸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과 여러분들의 나라인 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언어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나라 명칭을 쓰는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임금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즈베크 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거론해 보세요. 징기스 칸이죠. 그 외에도 칸들이 많아요. 쿠빌라이 칸. 우리도 마찬가지로 칸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칸이라고 부르지만 역시 특히 신라에는 마리깐, 즉 머리, 탕글이라는 뜻이죠. 칸,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칸이란 것을 국명으로 썼고 그리고 임금도 때로는 칸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죠. 코리아입니다. 그러면 왜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고 불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한국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한국을 코리아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면은 한국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명칭 가운데 코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코리아를 소개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중에서도 중앙아시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자주 갔었고요. 중앙아시아를 좋아합니다. 코리아는 고려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역사상에서는 고려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고구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반도의 반 이상과 그리고 만주 전체를 장악하면서 700년 이상 존재했던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처음 건국할 때는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5세기 초에 들어와서 국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때 고려라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정식 명칭은 5세기 이후에는 고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런 고려란 이름이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란 지역이죠. 중국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간이고 질서이고 체제이거든요. 그 중국적 질서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책에도 고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고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으로 간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알려졌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할 무렵에 고구려의 사신들이 약 4,000km 이상을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국 왕에게 고구려의 사절단들이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고려란 이름은 그 당시 때 소굿딩까지 연결돼서 전 세계로 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요,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리고 신라와 발해란 나라가 각각 반을 차지했거든요. 신라는 현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요.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10세기 전반기에 통일국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고려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의 고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같은 국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 고려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나라입니다. 당시 중국에도 송나라가 유라시아 전적과 교류하고 엄청나게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려도 상대적으로 송나라를 통해서 또는 그 이외 원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이었었어요. 몇몇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고려의 수도에 있는 개경인데요. 그 개경에는 오늘날의 인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무역을 했는지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무역품과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전신국가인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징기스칸이 전 유라시아를 거의 장악했죠. 그리고 4대 쿠빌라이 칸 때는 유럽 사람들도 현재 중국의 베이징에 수도를 둔 원나라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거든요.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쓴 동방견문록이란 책에 카오리 또는 까오리라고 소개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려라고 알려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